안녕하십니까. 한국 브레인 태권도 연구소 브레인 박사 김철영입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두뇌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도대체 어떤 운동이 두뇌 효과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두뇌 이상적인 운동의 방법이나 종류, 양을 제시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연구 결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연구소에서도 점점 두뇌에 최적화된 운동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운동을 뇌신경 생성 인자 실험, 단기 기억력 검사, 전두의 활성도 검사를 통해 검증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태권도 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뇌신경 가소성을 주는 방법의 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두뇌가 점점 각성하는 단계의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의 각성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우리의 각성 상태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것이고, 앉는 것보다 서는 것이 좀 더 각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각성될 것이고, 뛰면 완전히 각성될 것입니다. 뛰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과각성되고 쉽게 이완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의 움직임이 뇌 각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체와 두뇌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걸어다니면 전두엽이 활성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이므로 걸을 때 전, 후, 좌우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해를 자극하게 됩니다. 물론 익숙해져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느끼기는 힘들며 그 효과 또한 미세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더 손해를 자극할 것입니다. 그럼 균형을 잡으며 중심축을 변화시키는 운동은 어떨까요? 또 중심을 잡으면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운동은 어떨까요? 15분간 달리기가 인지력의 유연성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일회성 탈진적 운동이 BDNF를 증가시켰다는 연구, 고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이 두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익숙할 만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르고미터나 트레드밀 운동에서의 실험 결과는 단지 달리기와 같은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만 하더라도 뇌 활성이나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연구와 같은 신경 가소성에 의한 운동에 연구소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고강도 운동, 유산소 운동의 연구 결과보다 흥미있는 결과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두뇌 운동이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 발표된 MT 우들리의 논문에 보면 The Impact of Motor Activity and Inactivity on the Brain, 활동과 비활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운동은 지속시간에 따라 운동 효과 차이를 발생하는데, 운동을 실시한 초기에는 신경 영양성 인자의 수준이 증가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신경 영양성 인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실시한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운동일 경우 신경 영양성 인자의 증가 혹은 신경 가소성의 강화 같은 뇌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실시한 운동이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며 쉽고 익숙한 운동이 된다면 이러한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운동이 처음에는 두뇌에 자극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 반복적이면 우리의 몸이 자동화되어 반응하며, 자동화된 움직임은 뇌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두뇌 운동에 관한 힌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 태권도 연구소가 운동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설정하는 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 양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단계적 설정이 없다면 그 운동은 익숙해지면서 두뇌에 아무런 영양인자나 가소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두뇌에 적합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만히 있었던 지와 쳇바퀴를 달렸던 지, 장애물 달리기를 했던 지들 중 신경영양성 인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의 우리에 있었던 지와 달리기만 한 지, 평균대나 고무줄로 만든 사다리 위를 걷게 하는 등의 장애물 달리기를 한 지들 중 우리에서 있었던 지보다 달리기를 한 지가 신경영양성 인자가 많이 늘어났고, 달리기를 한 지보다 장애물 달리기를 한 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또 미로찾기나 작은 수조의 발판을 마련하여 발판을 찾는 실험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운동을 수행한 지가 두뇌가 좋아졌고 신경 네트워크도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복잡한 장애물 달리기는 신체에 자연스럽지 못한 움직임을 유도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새로운 운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정보를 접했을 때의 두뇌 상태는 우리가 새로운 스포츠를 접근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위 연구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새롭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운동을 할수록 신경영양성 인자의 분비와 함께 두뇌는 활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림은 미디어에서 소개하는 두뇌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단점은 방송에서만 봐서 그런지 한두 동작에만 머무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관점에서 보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전두의 활성에 관여하는 동작이긴 하지만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다음 난이도의 동작이 나오지 않으면 운동이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전두의 활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대상으로 통해 지속적인 두뇌 활성을 시키고 싶다면 다음 단계의 동작을 난이도를 설정하여 계속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운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된 운동은 무의식 자동화를 만들어 두뇌에 별다른 가소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운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같이 운동하고 있다면 운동에 익숙해지고 자동화된 사람은 전두의 활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 조건에 적합하려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위와 같은 운동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동작으로 전두의 활성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두뇌 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